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수장입니다. 네, 7월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지금 갔다가 바로 오자마자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 이후에 어디까지 바뀔 것인지 그런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요구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을 스마트튜브 김학렬 소장 입장에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이제 국민들은 아마 이제 실수요자 보호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좀 이제 부동산 대토론회 .kr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사전에 좀 요구사항들을 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출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출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좀 완화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국민 요구가 많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하나 풀어드리고요. 정책적인 결과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재밌었던 것은 대통령님께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실제 반영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현장에서 좀 바로 알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부동산 파는 아마 시장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개별적인 조치보다 이제 전체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인 조치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론회 뒤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흐름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은요, 아마 정부는 처음에 7월 말 세제 개편 때문에 증세 혹은 아무튼 세금적인 변화를 위해서 마련한 토론회인 줄 알았는데 국민적인 피드백은 대출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대출에 대한 좀 포션을 좀 확대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 대출의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현장에서 좀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었는데, 실제 아직 발표된 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요구들이 많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수요자 대출. 어차피 지금 투자자들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 대출을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실수요자들이 과연 대출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지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 생애 최초 집을 마련해야 되는 분들이 일단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좀 정책적인 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상속 이런 것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미성년자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을 가졌다가 바로 판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생애 최초로 안 보기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본다.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대출 부분들이 좀 실제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인데도 많이 줄었고요. 또 금리도 올라갔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당한 경우들에 대해서 좀 풀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에서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도 생활안전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장에서도 해줘야 된다,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논란이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비사업 또 있지만 청약을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단지가 하나 있는데 어떤 단지였냐면은 수원에 있는 펠리시드라고 하는 레미안 펠리시드라고 하는 단지가 있는데요. 8월 달부터 10월 달이 잔금 치고 입주하는 기간인데요. 갑자기 집단 잔금 대출이 중단이 된 겁니다.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본 다음에 이분들은 어떡하나 싶었는데 마침 대국민 토론회에 그 입주자 분 중에 한 분이 오셔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대통령님께서 그 2억 원 금융위원장님한테 저런 것들은 사정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이 바뀌기 전에 조치가 바뀌기 전에 분양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줘라라고 하면서 좀 그것들에 대한 배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이제 대출을 받기로 했던 계약자들한테 이제 불이익이 없을 것처럼 나오긴 했는데 다만 이게 은행별로 대출 총량을 알아서 관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은 이것들을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할 수는 없고 현장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유도리 있게 좀 진행을 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들은 아마 정말 부당한 것들은 아마 해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부당하지 않은 것들은 좀 아무래도 대출 양이라든지 금리 부분들은 배려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실행에 있어서 아마 이것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정비 사업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주비 대출은
느낌상 이제 계속 대부분 다 규제, 뭐 증세 이런 얘기들 나왔었는데 그나마 이주부 대출은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 10명 중에 한 4분 정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주부 대출은 조금은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건 투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주를 시켜야지 정비 사업이 진도가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 이제 세금 부분들일 텐데 이게 제일 논란이었던 것 같고요. 정부나 대통령님께서 이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증세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증세를 하게 되면 조세 저항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조세 저항이 최대한 조금 발생되는 범위 안에서 이것들을 좀 완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고가 기준으로 얼마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참석하신 분들이. 근데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의견이라도 달라고. 심지어는 그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서도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회자분이 몇 개 올라온 걸 읽어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만큼 증세에 대한 것들인데 증세는 아무래도 세금 올리는 것들을 좋아할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발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물어보신 거 보니까 증세는 할 것 같고 그 기준을 얼마큼 정해야 될지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완화는 당연히 없고요. 증세가 되면 됐지 완화는 없을 것 같고 좀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거주 1주택자들 또 하나는 고가 주택들인데 비거주 1주택자들도 조금은 증세가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가 주택인데 고가의 기준을 과연 얼마까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후반부에 제가 지금 1시간 좀 늦게 끝났는데 거의 30분을 이거 가지고 좀 실랑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견 나오는 것들을 딱 봤더니 한 30억 정도 전후가 나올 것 같고 아마 50억 원 이상이었으면 이렇게 논란이 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30억 원대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은 그러면 많이 걸리거든요. 해당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정말 공시 가격으로 30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시세로 30억을 해야 될지 아마 그 기준 두고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아마 그 개선안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보고 다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은 누구한테 이게 더 규제가 강화되고 누구한테 조금 완화가 되는지를 좀 나눠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부당한 것들 있죠. 대출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너무 부당한 것들은 아마 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완화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증세로 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은 밀어붙일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사전에 설문조사한 것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일 텐데요. 가장 크게 반복된 요구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출을 많이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설문조사 사전 요구사항의 절반 이상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 5천 건 정도의 요구사항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거의 3천 건이 대출에 대한 이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은 좀 완화해 줄 부분들이 있는데 다주택자들, 투자자들을 대출 완화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 그것도 생애 최초로. 그래서 무주택자들, 생애 최초,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들은 아마 뭐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DSR이라든지 LTV라든지 뭐 그리고 규제 지역 내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제 청약을 했고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들, 기존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완화가 될 것 같고 아무튼 사전에 됐던 것들은 웬만하면 될 것이 갈 것 같은데 그 기준을 뭐 어떻게 돼 보면은 완벽하게 100% 다 해소시켜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누가 보더라도 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계층들한테만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투자 수요층들로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이걸 배격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라고 하는데 용어도 되게 재밌었어요. 용어를 어떻게 하냐면은 실수요도 좀 구분을 하자라고 하시는데 거주용, 실수요를 용어를 바꿔서 거주용. 왜냐면은 비거주 1주택자들도 이제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거기도 실수요라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주겠다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용 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은 다 투자 수요고요. 비거주 1주택자들도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지금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를 하면은 투자 수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주를 하게 되면 실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핀셋으로 완화를 해주고 핀셋으로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서도 그런 좀 요청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신혼부부들이 좀 한 두 팀 나와서 또 질문하는 것들 들었었어요. 생애 최초 대출 규제 완화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인데 소득이 돼도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해줄 것 같은데 기대보다는 많이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총량 규제가 있어서 은행의 자율권에 맡기지만 그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라 다만 조금 완화를 해주겠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제 LTV도 좀 풀어주고 뭐 그다음에 DSR도 풀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혼 부부들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이 될 텐데 결혼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보는 것들은 다 없애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한성숙 국무총리한테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해서 불이익 보는 것들은 다 배제시켜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생애 최초 중에서 말 그대로 결혼해서 불이익 보는 것들은 좀 완화를 해줄 것 같다라고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권 경과 조치일 텐데 여기서 조금 이제 논란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거의 140명이 왔거든요. 140명이 왔는데 그 이광수 대표를 딱 지목하더니 할 말 없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데 이광수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만 규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규제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살짝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는데 그 기존 주택자들한테 불이익 주는 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도 강화가 될 것 같아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대출 받았던 분들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할 때는 신규 계약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불이익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위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뭐 확정된 건 아니었는데 이광수 대표의 발언이었고 대통령님도 거의 동의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대출을 받아놓은 것들이고 규제 들어가기 전에 맡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팁을 드리고요. 사전 청약 정책 대출 약속 이행 부분들일 텐데 이건 뭐냐면 공공 청약할 때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 비중을 주기로 했고 그리고 저금리를 해주게 했거든요. 두 가지가 다 깨진 겁니다. 금리도 좀 올라가고 대출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약속대로 이행해라라고 대통령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는 이것이 나오진 않았지만 해주겠죠. 이거 안 해주면 또 대통령님이 또 좀 거짓말하게 된 것이니까 지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기준 규제를 일률 적용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규제 지역은 규제 지역인데 비규제 지역에도 아마 거의 동일한 수준의 대출이라든지 뭐 금리 불이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분리하자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것도 좀 핀셋으로 좀 나눠서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광수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규제 지역을 다 없애고 똑같이 규제를 하자고. 네. 참, 예, 그분도 참 한결같으세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나왔던 얘기들 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오긴 할 텐데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는 쪽은 없게 만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기존 좀 규칙보다는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판단입니다. 토론회 이후 정비가 이제 내놓은 답, 이제 무엇이 반영됐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수요자 대출은 아마 지금 강력히 요구한 것들이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아마 일부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아마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들보다는 총량을 규제하는 방향들보다는 일단은 총량으로 규제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계층들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 부분들만 규제를 하지 않을까. 대부분은 이제 규제를 받겠죠. 근데 좀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되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여기는 아마 조금 혜택을 볼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계약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계약이 된 대로 할 것 같고 만약에 중간에 바뀌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보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옛날보다 금리는 올라갈 것 같고요. 조금 조건은 까다로워질 것 같다. 그 정도로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양한 공급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공급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고요. 또 각각
그 이제 분양이 있고 임대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한 셀이 4개 정도 나올 텐데 다 부족해요, 4개가. 그래서 지금 어느 쪽에다가 타겟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최상욱 대표 얘기는 민간 임대 쪽이 정말 취약하다, 지금. 민간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저도 민간 임대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제일 취약했던 것이 민간 임대였던 것 같고, 저는 발언을 못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의 발언 기회가 많았고, 저는 이제 기회가 없었기 못했는데, 제가 만약에 발언 기회가 있었으면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지금 전월세가 워낙 없는데 민간 임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민간 임대 부분들은 솔직히 좀 답이 없거든요. 정부 정책 그대로 가게 되면. 그래서 한 몇 분이 비슷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대통령님도 답변을 안 하시고 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임대 시장은 여전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공급은 아무튼 정부가 가능한 대로 뭐 용지하고 뭐 이런 속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믿어보긴 할 텐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크게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세금 부분들인데 세금 부분들이 제일 명확했어요. 아마 이제 원래 세금에 대한 증세 부분들을 확정하려고 만들어졌던 것들인데 워낙 다른 쪽 불만이 많기 때문에 공급과 대출 부분들을 끼워 넣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대통령님께서는 세금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논의를 좀 더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보유세는 올릴 것 같습니다. 예, 보유세를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일 텐데 고가 기준을 정한 다음에 고가에 해당되는 보유세들은 다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비거주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비거주는 일단은 보유세 부분도 있고요. 양도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마 혜택들을 축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규제를 하냐 안 하냐 이것보다 내가 규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포커싱을 하셔갖고 내가 어느 포션에 해당되는지를 내가 갖고 있는 주택들이 그것들을 먼저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수요자 대출이 실제 완화가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정말 끝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정부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출 총량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정해준 건 아니라고 일단 표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줄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KB국민은행에서 스스로 전국의 부동산 담보 총량을 3억으로 제한했단 말이죠. 근데 3억으로 제한하라고 정부는 권고한 적이 없대요. 그냥 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은행에서 그걸 해줄지 안 해줄지 갖고 이 대출에 대한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끝까지 은행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은행만 보지 마시고 주거래 은행만 보지 마시고 정융권을 전부 다 보셔야 된다라고 일단 좀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LTV는 이건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LTV는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은 70%고요. 규제 지역은 40%인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DSR이 중요하잖아요. 실제 얼마큼 나오는지. 근데 DSR을 적용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사회초년생들은 일단 연봉이 적기 때문에 DSR을 하게 됐을 경우에 LTV만큼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게 프리랜서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이게 고정되지 않은 부분들.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월급이 적거나 월급이 소득이 고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DSR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좀 명확한 지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두루뭉실해. 근데 이것도 오늘 좀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될 건 없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대출을 조금 해주려고.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여러분들이 소득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을 정확히 요구해라 라고 좀 제안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 대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생활지수 대출이라든지 요것들도 총량이 줄었어요. 금리도 올라갔고.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견들을 계속 제시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동산 대토론회 .ki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의견들을 받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는 몇 살인데 지금 대출이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집을 사야 된다라고 그 의견들이 많아지면은 들어주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요구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렇게 요구를 이제 안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매수보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매수 건수가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아마 좀 니즈가 빠졌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도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다시 부동산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정책자금 대출을 많이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정부 금융위원회에게 찍히기 싫으니까 총량 관리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도 이제 그 토론회 할 때 금융권 전문가들이 같은 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KB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한에서 오신 분도 있고, 우리에서 오신 분도 있었는데, 얘기를 해보면은, 규제를 한대요. 총량 규제를.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은행이 알아서 총량 규제를 하는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좀 무언의 압박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때는 어쩔 수 없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되도록이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연말보다는 연초가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잔금 계획 짜실 때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조금 완화 대상들이 넓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대출액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르고요. 같은 은행이라도 되는 지점이 있고 안 되는 지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월급쟁이고 같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이 와이프가 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자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셔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이게 또 통일처럼 모든 사람한테 옛날처럼 LTV만 하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면은 LTV가 40이야. 그러면은 4억이 딱 나오는데 요즘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좀 능력치를 검증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기존 계약자 경고 조치가 있었느냐? 이게 정말 가장 민감한 부분들인데 일단 계약일이 있고요. 대출 신청일이 있고 잔금일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정말 민감한데 일단 계약 기준일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청들은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대출은 잔금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대부분 문제가 여기서 이제 불이행이 시작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부가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일 기준으로 해라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계약할 때 대출 언제 실행하니까 그때 그 기준까지는 맞춰주십시오. 잔금일을 명명한 다음에 그것까지는 분명히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건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아직 이렇다 할 딱 명확한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일을 계약일일 때 잔금을 어떻게 칠 것인지를 명시하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계약일 기준으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전세는 실제 줄어드는가? 줄어들고 있고요. 압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토론에 참석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세금 강화한다고 하고 대출도 준다고 하니까 갖고 있는 집도 팔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게 됐으면 전세 월세 가야 될 텐데 옆에 중개업자 손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얘기를 제가 슬쩍 했더니 전세 월세 없어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팔지 말라고.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좀 전세가 없기 때문에 전세는 실제 눈에 보여지는 통계보다 훨씬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부분들이 있고 비아파트 부분들이 있는데 아파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비아파트,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은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도 하고 실제 발생하기도 해서 되게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임대금, 임대차 뭐 보증보험 뭐 이런 것들 가입이 권한이 좀 가입 의무가 강화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성창협 또 임대인 협회장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임대 사업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것 좀 완화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뭔가 좀 확실하게 보증을 서준다는 뭐가 있게 되면은 임대해 주시는 분이나 임차를 받는 분들이 조금 더 투명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전세금을 지킬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월세 아니면 매매로 가거든요. 근데 뭐 매매로 가는 것들은 본인이 책임지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전세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월세로 가는 분들은 이게 좀 아깝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정책 자금 차원으로 이 보증금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논의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와 무관하게 전세는 계속 축소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공급이 적어요.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그럼 적다 보니까 공급이 적게 되면은 전세, 월세, 매물이 줄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한 건이 매매 계약이 되면은 임차인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임차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을 하나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냥 팩트거든요. 그러면은 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월세로 가게 되면 월세는 공급은 한정된 상태에서 월세 수요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증가하겠죠. 상승하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또 임대인들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세금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강화하고 보증보험 들어라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숫자도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전세 월세를 공급하는 것은 공공에서는 10%밖에 공급을 못해요. 전체 시장의 90%를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면서 이것들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정책적인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임차인 보증금 보호뿐만이 아니라 임대인들한테 지속적으로 임차 물건들을 공급할 수 있기 위한 뭔가 혜택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스마트 튜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도 지적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5번 나오는데 3번이 공급 대책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공급 대책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PF, 자금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주비 대출도 안 나온다는 것들, 그리고 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착공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좀 얘기들이기 때문에 요 각각의 생긴 문제들을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 PF 부분들은요, 아마 정부에서 좀 도와줄 것 같습니다. 거기 금융위원장님이 오셨었는데 2억 원 그분한테도 계속 지시하시더라고요. 해주시는 건 해주시라고. 그래서 해주실 예정인 것 같고요. 적어도 주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주거가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식사업센터라든지 오피스텔을 분양했던 것들을 주거로 전환해 주는 것들, 오피스 이런 것들을, 그것들도 일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PF 문제가 풀릴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주비 대출인데, 이거는 아직도 뜨거운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재건축 재개발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인데, 굳이 가진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몇몇 교수님들이. 근데 이거는 좀 현장을 정말 모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부자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괄적으로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럼 무상급식을 왜 해요? 그럼 부자들은 유상급식 해야 되는 건데 왜 전체 다 무상급식 합니까?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일단 해놓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좀 뭐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주시켜 놓은 다음에 일단 공사한 다음에 그 다음 빠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소비자단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 대통령님 비롯해서 이주비 대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인데 이주비 대출 포함해서 이제 규제 완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인허가 부분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던 것은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언급 안 하셨고요. 단계 있잖아요, 단계. 정비사업의 단계를 한꺼번에 추진하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기간을 좀 땡겨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3기 신도시도 막 6, 7년 걸릴 것을 3년 이내로 끝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공급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착공이 되게 되면은 착공된 다음부터는 뭐 조금 밀리긴 하겠지만 뭐 4년 전으로 입주를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만 잘 되면은 좀 빨리 좀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아니라 공급은 말 그대로 진짜 현장에서 발목 잡고 있는 부분들이 풀려야 된다. 그런 말씀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어떻게 주인공이었었는데 일반인들은 저걸 주인공으로 삼지 않았거든요. 일부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참여했던 제도권 전문가분들은 세금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고가 기준은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20억, 30억, 40억. 근데 이거는요, 기준이 좀 솔직히 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 원 이하를 이제 주택을 소유하거나 집이 없는 분들은 20억부터 하라고 그럴 겁니다. 자기 집은 상관없으니까. 그 이제 30억대 이하에 있는 분들은 본인 집이 20억이라 그래도 30억 이상 하라고 하겠죠. 그 자기 집이 30억이면은 40억 이상 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어느 집단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지하는 게 다를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정책 만드는 게 제일 싫거든요. 편가르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주택자들한테 유주택자들 세금 매길 건데 찬성합니까? 당연히 찬성한다고 그러죠. 1주택자들한테 다주택자들 세금 더 매길 건데 찬성하냐면 당연히 찬성한다고 그러겠죠. 그리고 실거주 1주택자들한테 비거주 1주택자들 세금 할 건데 강화할 건데 찬성하냐? 찬성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초고가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보유세나 양도세 부분들에 대해서 막 증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선진국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보유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취득세나 양도세가 높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금은요, 공급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증세를 그냥 많이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러겠죠. 왜냐면은 국가 예산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증세라도 해서 그것들을 국민 복지를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이게 중과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초고가든 아니든지 간에. 그리고 다주택이든 아니든지. 그냥 저는 비과세 대신 비과세를 없애고, 좀 그냥 비례해서, 그냥 증세가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비과세를 안 하게 되면요. 비과세를 함으로써 없어졌던 세금을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부과하는 게 아니라 금액이 작으면 당연히 똑같은 세율이라도 금액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 가진 집과 10억 원 가진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만 부과하게 되면은 1억 원 가진 집은 이제 1,000만 원 내는 것이고 10억짜리는 1억을 내는 겁니다. 0.1%면 여기는 100만 원, 여기는 1,000만 원이죠. 그런 식으로 비교하게 돼도 주택이 비싸면 비싸게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저는 오히려 깔끔한 것 같다. 다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고가 그리고 비거주 다주택 여기는 무조건 중과를 할 거로서도 이제 이미 결정해 놓고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가 다주택 실거주 부분들인데요. 고가 주택들은 몇 억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시가격으로 30억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증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주택은 어차피 증세야. 근데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그나마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개수가 중과였었는데 개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0억짜리 주택 하나하고 10억짜리 주택 3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30억 주택에 더 세금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앞으로는 똑같이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아마 조금 가액으로 하게 되면은 다주택으로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중과를 일반 과세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 정도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데 일단 되는 거 보고요. 네. 그리고 실거주 주택자 아까 거주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주용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익이 별로 없죠. 고가가 아니면은. 근데 이제 실거주하지 않은 것들은 아마 조금 이제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라고 부분들.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이제 똑같은 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회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느꼈던 걸 총평을 해보자면은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이제 부동산 판이 있을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메인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그 세금만 증설하게 되면 이제 반발이 심할 것 같기 때문에 대출 부분들, 또 대출도 단순히 완화가 아니라 강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나 월세를 이제 유도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판세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거죠. 수요를 억제하는 과정에 공급을 좀 많이 해서 이제 좀 지금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게 비정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많이 해서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이제 좀 수요 억제하는 것을 풀어주겠다.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공급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양이 안 나올 것 같고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공급 확대를 기다리기보다는 세금을 좀 내더라도 먼저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책 오늘 나왔던 얘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묶어보면은 고가주택들은 세금 부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를 하는데 여기서 대출 규제할 때 정말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되는 첫집 마련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완화가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전세 시장은 점점 축소가 됐다는 것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 임대 시장도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월세라든지 공공 임대들이 아마 좀 확대가 될 것 같다. 근데 싸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것들 규제 정책들이 공급에 의한 시간 벌기일 텐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이 공급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세금, 대출, 전세, 공급을 다 고려하셔서 지금 준비됐으면 바로 의사결정하셔라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수요자 보호하고 대출 총량 규제는 늘 부닥칩니다. 왜냐하면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대출을 못 해주겠대요. 그럼 내 집 마련 못 하는 거잖아요.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전세 안정을 위해서 전세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럼 월세가 증가합니다. 월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월세는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공급을 확대를 하려다 보면은 이게 안정, 비용, 속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특혜를 주는 시비들이 붙을 텐데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느 쪽이 한쪽 100대 0 이런 비율은 없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점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공급이 좀 많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과물일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남는 질문들이 나올 텐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실수요자들은 일단 보호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세가 실제 줄어들면 어떤 영향이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 이렇게 기다렸는데 수요를 억제임을 당하면서까지 기다렸는데 공급이 과연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를 먼저 누른 것입니다. 근데 이 수요를 누른 상태에서 공급이 따라올 때까지 끝까지 누를 수 있겠느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실패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저는 근데 이거를 기대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5년 동안 이 시장에 있었는데 수요는 정말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밖에 못 누르거든요. 근데 공급은 몇 년 걸리잖아요, 최소한. 그리고 또 많이 공급하는 것도 아니야,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수요를 누르는 것들보다는 수요를 좀 유도해서 지역을 분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역 교통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빨리 만들어주면 좋겠다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성패는 예외 설계와 공급 속도에 달려 있는데 문제는 일단 실수요자들한테 예외가 좁으면요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잠재시킬 것인가가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가 그나마 임대인을 위한, 임차인들을 위한 중간 역할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세가 줄고 있거든요. 주거비 압박은 커질 겁니다. 매매로 가든 월세로 가든 이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이 너무 늦게 되면요, 규제가 무감각해집니다. 피곤하죠. 그래서 결국은 규제 효과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역효과가 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번 정책, 이 정책의 성패는요, 실수요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